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이은경 작가님은 15년 동안 초등교사를 경험하고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생생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30만 명에 되는 학부모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됐었고,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에 초청 강사로 활동하시는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은경 작가님을 저희가 제천에서 모시게 된 이유도 제천 출신이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모시는 것과 같이 관찰자로서의 부모의 역할과 태도, 또 아이들의 성장 비밀, 인문학적인 자녀 대화법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실질적인 내용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서 모든 학부모님들께 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은경 작가님을 다정한 관찰자를 위한 슬기로운 초등생활 특별 강연을 시작하기 위해서 큰 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날이 되게 굳어요. 그리고 바쁜 주말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담기만 하면 안 되죠. 네,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마음과 다른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후회하며 그날을 찝찝하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완벽한 육아를 하고 있어서 혹은 완벽한 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서 나는 저럴 때 어떨까, 혹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처음입니다. 자, 자녀의 연령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분들 다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손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우리 집에 초등학생 있다. 손들어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초등학생 키우시는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격려의 박수입니다. 네, 저는 초등교사였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필요한 교육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현재는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두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게 되잖아요. 초등 때가 제일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 부모님들 나 왜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가 지금 맞습니다. 힘든 시기 맞고요. 자, 그럼 조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집에 중학생 있어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중학생, 네. 표정이 벌써 다르죠? 네, 어두워요. 자, 중학생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애가 변해버리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때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이렇게 중학생이 된 아이를 보면서 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얘가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 이대로 그냥 망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는 불안한 시기가 중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저처럼 집에 고등학생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고등학생. 네, 우리 입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등학생 부모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집에 20대 있어요. 20대 있습니다. 20대. 네, 20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네, 청년들도 결코 쉽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불황인 거는 아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맞고 그걸 이렇게 고향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 마음도 편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집에는 30대 있습니다. 30대, 네, 목사님, 사모님도 손을 번쩍 드셨네요. 네, 30대를 향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4, 5, 60, 70대 자녀가 있다. 손 들어주세요. 60입니다. 네. 뒤쪽에는 저의 친정 아버님도 와 계시고, 근데 손 드셨어야죠, 아빠. 40대 자녀.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30대에 손을 드셨어요. 제가 제천여고 출신이라서 여기와 인연이 깊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제 사촌 오빠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한번 와야지. 네,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우리 여기 오게 된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 옮겨갔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사람의 한 가지 말인 것 같아요. 그 말들을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 집에 온기가 돌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이 달라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15년간 초등교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 7년 동안 77권이에요. 진짜 많이 썼죠. 네, 거의 저희 남편은 그 공장 돌리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매일매일 쓰고 있고, 실제로 어제도 한 책의 원고를 마감을 하고 왔고,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책을 들어가기로 했고, 뭐 이러면서 계속 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책 쓰기를 너무 좋아하고 글을 잘 써서 학교를 그만뒀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실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다정한 관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교사였고 교대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부교사로 삶을 산 거죠. 부부교사로 살면서 부부교사들의 가장 좋은 점이자 최악의 어떤 상황이 뭐냐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잘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면 그런 애의 존재를 저기 어디에 그런 애가 있다더라 라고만 들으면 되는데, 혹은 못 듣고 사는 분도 많죠. 저희는 출근을 하면 그런 애가 늘 교실에 있어요. 한 명이나 두 명, 어느 반에나 있고요. 우리 반에 없으면 옆 반에는 꼭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지극히 평범한데 걔는 이유는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반짝반짝하면서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 부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걸 갖고 싶고 나도 그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실이라고 하는 곳의 구조상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대답을 열심히 해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우등생, 똘똘이들, 그런 아이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해왔는데, 저희에게 일어났던 일은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욕심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저희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만 될 줄 알았어요. 저희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럼 이제 육아휴직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니까 휴직을 해서
얼른 애 둘을 낳아서 연달아 낳아서 빨리 키우고 한 2, 3년 휴직하면 복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해서 저 연년생을 낳았고요. 뭐 아들 둘인 건 계획한 적이 없어요. 네, 되게 불쌍하죠. 연년생 아들 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발달이 늦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질환들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됐고 지능은 이미 손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계획, 네, 빨리 키우고 복직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똘똘한 아이들처럼 정말 나는 어디 가나 눈에 띄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지 라고 했던 저의 모든 계획들은 그냥 다 계획으로만 끝났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복직을 하지 못했고 그 긴 시간 동안은 내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제가 그 아이의 그 병을 발견이 늦어서 지능이 손상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은 기본값이 툭하면 자책이잖아요. 애가 뭐만 하면 내가 여기서 뭘 했었으면 혹은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자책의 날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어떻게든 그래도 교직을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 교직을 드디어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때가 그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였어요. 교실 안에서 너무나 심한 따돌림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얘가 수준이 낮다는 걸 알고 얘를 고의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옆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 가르치느라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친구들이 얘를 이렇게 괴롭힌 그 방법이 굉장히 좀 똘똘했어요. 교실 안에서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쉬는 시간마다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다 세워놓고 친구들이 빙 둘러싸고 울 때까지 놀려요. 그러면 울죠. 언젠가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 안에서 이게 쉬는 시간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도 발견을 못하셨고 아이도 힘들어서 자기가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했던 게 집에 저녁에 오면 엄마도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은 맨날 카레만 먹었던 것 같아요. 카레를 또 데워서 또 먹고 그 카레를 또 데워서 다음날 또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 아이가 틱이 심해졌어요. 틱을 앓고 있는 아이들 아마 있을 텐데요. 틱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얘는 지금 틱을 고칠 때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상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욕 없이 완전히 초점이 풀려버려서 우울증이 심해서 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더 쓸 휴직이 없었고요. 얘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수습을 하고 다시 학교를 다닌들 평범하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좀 받아들이고 장애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휴직을 하고 그때가 10살이었고 지금 그 아이가 17살이니까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이 제가 사직을 하는 것으로 나아졌냐?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책, 오늘 이야기의 그 주제가 되는 뭐 일종의 북토크라고 한다면 오늘 나눌 그 책의 제목이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읽어보신 분? 네, 네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필독 도서예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런 두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내면에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근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이 책 속에 제가 쓴 어떤 장면에 대해서 그걸 일러스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건 책 속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 약은 뭐 지금까지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직을 해서 아이를 지키고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좀 혼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지금은 나아졌냐? 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네, 저는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반 아이들 때문에 학폭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사과를 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폭을 열기로 했는데 가해자들이 먼저 진단서를 끊어왔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들이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피해자도 빨리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길어질 것 같아요.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끊으러 갔다 왔어요. 걔네들이 2주 끊으면 피해자니까 좀 더 끊어야 되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막 편안해 보이시죠? 하나도 안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속에 제 아이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저 그림은요, 중학교 2학년,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반 전체가 어느 박물관에 체험학습을 나갔을 때 모습이에요. 전철을 타고 어디에 모여라 라고 어느 전철역에서 집합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그 장소까지 가려면 저희 집에서 전철을 2번 갈아타야 되는데 가다가 전철을 잘못하거나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지능이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1이 혼자 전철을 2번 갈아타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도우미 선생님을 붙여주시겠다, 동행하겠다 하지만 본인이 거절. 그러면 본인이 중2병이 있잖아요. 병이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중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 어른들의 도움이 다 싫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파파라치를 하는 거예요. 애는 혼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따라 붙는 거죠. 선글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시커먼 패딩 입고 전혀 나인지 못 알아볼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얘를 따라 붙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잘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놓치고 제 시간에 탁탁 갈아타면서 잘 갔어요. 아, 됐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 집합 장소의 모습을 제가 봐버린 거죠. 제가 이걸 못 보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영상이 아니라 딱 그림 한 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저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던 그 실시간의 모습들, 차마 어떻게 촬영을 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저렇게 그냥 아이가 우두커니 혼자 서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친구들이 도착만 하면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누가 왔어? 누가 왔어? 그런데 아이들은 얘가 인사를 하러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익숙한 스텝으로 이렇게 돌아서 얘를 피하는 게 아닌 척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 방향을 틀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쨌든 얘랑 말을 섞는 일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뒤통수를 다 휙 갈기고 싶었어요.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제 힘든 얘기, 제 속상한 얘기를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저 그림 속에서 너무 마음 아프죠. 그리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아이를 키우면서 몇 살이건 상관없이 여기 막 5, 60대 키우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이가 그 어떤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저러고 있는데 제가 어른이고 그 친구들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저기에 짠 하고 나타나서 저 그림 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 중2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내 아이랑 그 아이랑 손을 잡고 규민이가 인사하잖아. 좀 해줘. 손 한번 흔들어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과 똑같은 사연은 아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학원에서든 아이를 보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개입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아이의 어떤 것들을 좀 상황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모는 교실 속 아이의 외로움이나 괴로움을 대신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네. 유치원생 정도까지는 혹은 초등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부모의 개입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험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딱 그때뿐 결국 부모는 아이의 상황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대치동 바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얘는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에 교육열이 장난 아니고 동생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 인생도 참 딱하죠? 제가 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둘째 아이가 그 지적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부모가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이 얘는 지능이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한들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꽤 멀리 살았는데도 서울에 있는 5대 대학병원을 다 다녔어요. 막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서 예약을 잡아서 얘를 보여드리고 얘가 지능이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5군데에서 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들은 그날 그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제 심정이 어땠을지 되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면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죠. 저희 큰아이 이름이 규현이입니다. 규현이 서울대 보내자. 결론이 희한하게 난 거예요. 근데 또 이해되시죠? 더 웃긴 거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자. 저희는 서울대로 하나가 된 거예요. 팀이 된 거죠. 큰아들 서울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부모가 이 둘째 아이 때문에 그 엄마는 막 우울증 약을 몇 년 동안 먹고 아빠는 막 돈 버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큰아이라도 살려야 된다, 얘라도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모로서의 그런 약간 본능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큰애 교육을 막 시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이나 많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부부교사는 사실 이제 월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둘이 벌면 정말 살만한데요. 이게 제가 휴직이 길어지고 더구나 사직까지 하면서 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뭐 아끼고 살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둘째 아이한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를 한 번 하잖아요. 어느 병원이든 한 번 가면요. 다 그냥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비보험이에요. 그냥 가면 200만 원이에요. 검사비가 200에서 시작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치료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한테 돈이 계속 들어가고 이건 안 쓸 수 없는 돈이 되다 보니까 큰아이는 부모가 욕심만 많았지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잘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자식 키우는 문제랑 돈 문제, 이거 두 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막 이렇게 골머리를 썩으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안달복달을 해서 뭐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진짜 막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제가 여기 제천여고 졸업할 때만 해도요, 정말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하면 잘한다 소리도 들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우리 여기 물론 지역이지만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라고 느낄 만큼 지금은 온 전국이 비교와 경쟁,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막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양산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시나요? 네, 양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양산에 혹시 물금이라는 동네 아세요? 경남 양산에 많은 동네가 있지만 물금이라는 동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다 없으시죠?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동네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치동급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긴 뭐지? 좀 막 되게 궁금하시죠? 네. 지금 부모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세요? 물금이 대치동급의 사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 부산과 울산에서 의대를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국내 최대의 농어촌 지역인 양산의 물금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서 아이가 농어촌 전형을 받을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부모들은 부산과 울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물금을 처음 들어봤는데 물금에 강연하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는 건 물론이요, 뭐 대치동이니 뭐 어디니 듣고 계시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어떤 지역에서도 구석구석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아주 알뜰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들, 의대 증원이 되자 그 지역들이 막 더 불붙기 시작을 했던 게 우리 지역 의대는 우리가 다 먹는다 라는 마음으로 주말반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꽉꽉 메워 채우고 있어요. 제가 지방 강연을 많이 가다 보니까 가서 너무 놀랐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저는 뭐 애가 잘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저는 뭐 아이가 행복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내가 혹시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를 적당히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좀 잘 키워보고 싶은데 좀 많은 걸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도 아마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저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날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가 가장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본인이 제일 간절해요. 초등 부모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왜냐, 애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애를 막 부모님만 막 마음이 달아서 얘를 막 어떻게든 더 시켜봐야지라고 착각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비교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모습을 15년 동안 교실에서 지켜봤잖아요.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간다는 게 그냥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오나 보다가 아니에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그냥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어떤 애가 그림 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허리를 쫙 펴고 책을 읽고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갔다가 나도 선생님의 저런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갑자기 막 책을 아무거나 막 꺼내가지고 앉아서 읽는 척을 해보는데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칭찬을 받는 날도 있지만 책 읽다 말고 딴짓해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독후감 대회가 열리면 잘 써서 상 받는 애들이 있고, 단원 평가를 보면 항상 100점 맞는 아이들이 있고, 나는 95점을 맞았는데도 칭찬을 받기 어렵고 하는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입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요, 비교와 경쟁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순 없어 하면서 막 캐나다 이민 알아보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도저히 장애 있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식구가 다 같이 캐나다에 가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네, 한국이 좋더라고요.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캐나다도요, 그냥 그림이 평화로워 보이는 거지 비교 경쟁 엄청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이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결혼을 했든 자녀가 있든 모든 생애 주기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내 꿈에 가까운, 지금보다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시면서 되게 실망하시는 순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진짜 되게 못한 건가요? 정말 애가 너무너무 못해서 실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부모가 혼자서 되게 기대를 높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 기대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어디 누구 집 누구 애가 그거만큼 굉장히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느라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왜 우리 아이는 그 정도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옥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내 발로 찾아 들어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시대에서 사사건건 아이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드로, 그래서 더 잘했어야지 왜 못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난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지옥에 가서 굉장히 괴롭게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 다정한 관찰자라는 표현을 쓰고 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정한 관찰자가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뭐 반성하세요, 지금 뭐 회개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자에 가까운지 다정한 관찰자에 가까운지 딱 본 순간 약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한번 손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감시자의 특징은요, 뒤통수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하고 있는 분들. 네.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실제로 되게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세요. 나는 엄격한 감시자에 가깝다. 나는 약간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네. 너 손 들어봐. 이거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러면 또 부부들끼리 막 너 감시했잖아 막 이러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뒤통수를 쫓아다니진 않고 일단 좀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다정한 관찰자 스타일.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내려주세요. 손 들면 네가 무슨 다정한 관찰자야. 본인의 기준이고, 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손을 들으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뭐 이따가 다정한 관찰자 나와서 손을 뭐 선물 드릴게요 이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드의 부모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스타일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막 너무 싫어하죠. 막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관계는 나쁠 수 있으나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숙제를 잘 마치게 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뒤처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하나의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난 잡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아이를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아이들이 무슨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주시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는 관계는 놓치지만 성적은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당장 보기에는 성적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아이를 좀 다정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관계는 잡는데 성적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랑 관계는 좋은 편인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얘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거고, 많이 하지 않으면 성적도 오르지 않을 거고, 내가 그냥 내려놓기는 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이런 감정도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잡는 것 이상의 성적에까지도 이 다정한 관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그리고 느꼈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초등 때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만 했을까요? 뒷조사를 했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저만 했을까요? 저희 남편. 더 심했어요. 네. 정말 반에서 와, 어쩜 이런 아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학부모 상담하는 날 저희 남편이 말이 되게 많아져요. 그 엄마가 집에서 이런 거 해주신대. 그 엄마는 이렇더라 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인 그 교실에서 본 아이의 부모님과의 상담 사례를 저희의 자녀 교육에 반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깨달았던 거, 초등 때 정말 반짝반짝 눈에 띄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의사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공부 머리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 때 잘해요,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8개월에 걸었대요. 설마 그 어머님이 훈련시켰을까요? 그 어머님이 막 욕심이 많아서 6개월부터 막 특훈을 시켜서 드디어 8개월에 걷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타고난 운동신경이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 타고난 것의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는 시기가 초등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갑자기 나 왜 의사랑 결혼하지 못했을까? 나 왜 의대를 가지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타고난 것이 있어서, 공부에 관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노력하지 않았고 뭔가를 더 하지 않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이 빛을 보는 시기, 눈에 띄는 시기가 초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양산의 물금을 비롯하여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 아이의 어떠한 그 성과나 이 아이의 수준이 초등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인까지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얘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초등 시기 자체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부모에게 어려운 시기는 맞지만, 초등 때 아이가 보여준 아이의 성과, 수준, 그때 그 어떤 태도나 모습들은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게 내 아이의 일이 되면
마치 초등에서 막 한글을 더 빨리 떼지 않으면, 시계를 더 빨리 읽지 않으면, 선행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당장 6학년 졸업할 때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지금의 그런 교육의 모습인 거고요. 저희가 또 정말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또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 초등 때 유명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던 아이와 고등에서 포텐이 터져서 고등까지 쭉 이어져서 진짜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아이의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 어떤 교육의 방향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게 만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저희가 주목했던 아이들은 점점 더 잘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평범한 아이들 꽤 많죠. 그리고 보면 부모님도 평범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욕심이 막 과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막 혹은 완전히 무관심하시지도 않고요. 정말 평범한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점점 더 잘하고 학교 생활에서 정말 꾸준함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저도 정말 많은 그런 분들께 확인하고 물어보고, 제가 또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 관한 키워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거고요. 한번 쭉 봐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에서 타고난 공부머리로 그냥 외우지 않았는데 암기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시험을 탁탁탁 잘 보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 때 그렇게 타고난 공부머리를 뽐내지 않았는데 점점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 의견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과 관련한 여러 교육 분야의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하네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챙기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3가지. 과목은 무조건 3가지예요. 자, 뭐뭐 써있죠, 여기에? 네, 국영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초등시기, 중고등을 끝났지만, 입시가 끝났지만,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고 정보가 있으신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키우셔야 되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손 안 들래 하시면요, 금방 잊혀져요. 손을 들고서라도, 틀려서라도 창피해라고 하면서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이 써있죠? 국영수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점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입시가 바뀌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됐다,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해서도 알아야 될 정보가 많겠지만요, 국영수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국영수가 중요하다라고 배웠지만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중요하고요. 자, 핵심은 국영수가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는 정확하게 1, 2, 3위로 나뉩니다. 중요도의 면에서, 변별력 면에서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의 변별력을 압도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3과목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해 보이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영어. 자, 영어 손 들어보세요. 영어 방금 말씀하신 분들. 내려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시기, 초등 시기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목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결국 전체 12년의 학교 생활, 그리고 대학 입시를 놓고 보자면요, 영어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영어를 잘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아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예요. 지금 영어 버렸습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자, 3개 중에 버렸다는 거고요. 중요하지만 국어 수학만큼 절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니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국어랑 수학 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좀 만만치가 않죠?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입시를 판가름합니다. 자, 국어 손 들어주세요. 국어. 네, 국어. 꽤 많으시네요. 수학이다. 수학. 네, 거의 절반 느낌이고 국어가 살짝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수학입니다. 국어 다시 손 들어볼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다정한 관찰자로 살아가는데 지금 국영수가 왜 나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정하게 관찰하고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아이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요, 여유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보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진짜 어떡하지 하는 상태에서는요, 결코 아이를 바라볼 수 없어요. 부모가 늘 쫓기는 마음이거든요. 늘 불안해요. 늘 조급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다정한 관찰자로 살고 싶고 우리 아이랑 관계들을 잡고 성적까지 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교육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않고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무엇에? 정책에 휩쓸리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들려요. 정책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학원에 잘하는 애가 그걸 한대, 이게 자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학원에서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대라는 것만 가지고 쏙 가지고 와서 거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 교육을 되게 조각조각 나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조각난 교육 정보는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옆에서 누가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왜 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지, 어느 학교의 전교 1등이 무슨 학원에 무슨 과목을 최근에 수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어, 수학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국어가 되게 많으시죠? 여기는 진짜 정답이 수학인데 국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었고, 저는 제천엔 희망이 있다. 역시 교육도시. 제천여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자,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거의 모든 지역에 가서 다 여쭤보는데요. 어떤 지역은 국어가 80%가 넘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국어가 더 입시를 좌우한다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국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지? 네, 이것이 바로 정보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손쉽게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 놀러오세요. 유튜브에 가면요, 정말 내가 뭐 하나 봤던 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을 해주면서 너무 궁금하고 불안했는데 막 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선별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띄워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눌러라. 유튜브 AI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누르게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어떤 영상을 많이 누르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누를 것 같은 영상을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특정 국어와 관련된 혹은 독서와 관련된 어떤 분들이 책을 출간을 하시면서 이 채널 저 채널 출연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봤을 뿐인데 그 국어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내 유튜브에 뜨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상 한 3개 보잖아요. 그러면 국어만 잘하면 대학을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3개를 보고 나면 어때요? 피곤하죠? 이제 막 눈이 침침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거 요 정도 그런 가보다 하고 더 뭔가를 알아보거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영상 몇 개 본 걸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걸로 아이의 공부 방향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는 참고하시되 유튜브만으로 뭔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파일이나 문서 형태, 체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지금 혹시 책 읽으시는 분 계세요? 나는 책을 읽는다. 네. 최근 한 달, 한 쪽은 읽었다. 네. 성경 한 절은 읽으셨는 분도 계시죠? 네. 읽고 계시지만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야한 소설이라도 괜찮으니까 읽으세요. 읽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뭘 해줄 수 있냐면 정말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가 담긴 그 문서들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유튜브가 편하고 인스타그램에 교육 정보가 넘쳐나니까 글자 같은 건 읽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편향되지 않으시길 그리고 책을 꾸준히 읽어나가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근거가 뭐냐. 우리나라 교육은요.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을 근거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희 애는 서울대는 싫대요.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연고대 가요. 괜찮아요. 어디 가든 좋은데요. 모든 교육 방향은요, 서울대가 전형을 발표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대학교들이 최종 수정 보완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육 정보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교육시키겠다,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해마다 발표되는 서울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 그 문서는 그냥 그 입학처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점검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글자를 잘 모르고 입시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알 수 있는 정보가 떡하니 나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입학 전형을 할 때 국어 100점은 100점으로 환산하고 수학 100점은 120점으로 환산하겠다 라고 아주 크게 명시를 해뒀어요. 누가 더 유리한 거죠? 국어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아이. 그러면 국어가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국어가 바탕이 돼야 수학을 잘할 수 있으니까. 국어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결국 수학되는 아이들이 입시에 유리한 게 그냥 지금의 입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시기, 중등시기, 고등시기 공부를 누적시키고 쌓아가실 때 뭘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구나, 뭐가 결국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2가지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선택해보는 경험은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애가 수학 문제집 3장 풀면 좋겠어요? 4장 풀면 좋겠어요? 이건 이견이 없죠, 그죠? 그냥 우린 다 한마음이죠, 그죠? 4장 풀었으면 좋겠죠? 같은 질문을 아이한테 한다고 해볼게요. 아이는 몇 장이라고 대답할까요? 정상입니다, 그죠? 거기서 4장 푼다고 하면 그 비정상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3장을 풀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엄마 마음에는, 부모님 마음에는 그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한 장을 더 안 푼다고 저렇게까지 버티네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실랑이를 벌이시고, 실제로 문제집 앞에 두고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이게 손든 분들 뭐냐면 수학 때문에 애 울린 분들, 그죠? 손 드신 거죠? 아이가 어떤 상황,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갖고 얘가 좋고 행복하면 울었겠어요, 그쵸? 뭔가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갈등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에서 엄마는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애는 최소로만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계속 이것의 반복이 될 거예요.
그게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학원이 됐든 독서실이 됐든 애는 어떻게든 덜 하려고 하고 부모는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하고 이것의 연속일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지를 2개나 3개 정도 주시고 선택해보는 경험은 갖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고 좀 착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이다. 관계가 좋다. 그러면 4장을 풀으라고 하면 4장을 풀고요. 5장을 풀으라고 하면 풀어요. 되게 싫고 힘든데 풀어요. 단 얼마 못 가요. 네, 엄마 딸은 5학년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소리를 질러서 아이의 문제집을 더 풀게 만드는 거, 네,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애가 선택을 해도 내가 크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것들을 보기로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가 2장을 풀면 내가 막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소리를 지를 것 같아. 그러면 2장은 보기에서 빼세요. 3장 풀래, 4장 풀래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2장 풀어도 많이 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2장 풀래, 3장 풀래, 4장 풀래. 이 정도로 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선택지를 어느 정도 선별해서 주신 상태에서 아이가 선택했을 때 그거 너무 좋은 선택이다 하면서 아이의 선택, 안목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습관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국어 되고 그 위에 수학 쌓았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 즉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네, 점점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의 입시가 그렇습니다. 왜냐? 네, 지금 아이들이 겪는 입시의 스트레스라는 부분 때문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입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 못하고 막 이런 경우 별로 없으셨죠?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열심히 한 적도 없고 그냥 그 되는 대로 해서 성적 나오는 대로 대학을 가셨을 거예요. 그 시대에 공부를 했던 야 엄마는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낸 적 없었어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해봤자 지금 아이들과 다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럴 때 바로 빛을 발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좀 알아서 좀 자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공부를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자기 힘으로는 한쪽도 한 문제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속상하기도 한데요. 자꾸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아이 학년과 상관없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요. 아이한테 그냥 거의 나는 툭 치면 이 말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연습을 단단히 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 하고 불러요. 와봐요! 얘가 왜 이럴까요? 선생님 와봐요를 왜 자꾸 외치는 걸까요? 집에서 엄마! 와봐! 하면 엄마가 막 갑자기 막 구급차를 타고 뛰어가죠. 출동하시죠. 1초 만에 거의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하고 바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 아무리 선생님을 고래고래 부르고 와봐요 와봐요 해도 어떤 선생님도 1초 만에 출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얘한테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학교가 불편해요. 자기가 뭘 하다 안 돼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이었으면 분명히 엄마가 출동해서 도와주는데 혹은 대신해주는데 학교에서는요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힘들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출동을 안 해요. 그럼 아이는 서운하죠. 그러니까 이 서운한 감정을 애가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집에 와서 우리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 너만 싫어해?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하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자, 이런 오해들, 불필요한 오해들이 쌓이는 게 시작이 바로 집에서 지나치게 대신해주거나 도와줬던 일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봐. 안 되면 도와줄게. 시작. 네. 그러니까 당장 도와주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더 해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취감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나만 안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해봤는데 됐더라 라고 하는 성취감이거든요. 근데 이 성취감은 본인이 직접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낑낑대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잘 됐다. 지금 오늘 저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얻겠구나. 또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겠구나 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애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시작할 기운이 없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좀 알아서 착 꺼내가지고 뭔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아요. 그럴 때 손 씻었어? 펴. 뭐부터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아이한테 한번 툭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뭐부터 할 거야? 언제부터 해? 하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나는 크게 그렇게 네 공부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 어떻게 할 거야? 시작! 대답을 안 하겠죠? 안 해요. 공부 물어보는데 누가 대답을 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건 대답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계획을 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이한테 툭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기 싫으니까 대답은 안 하는데 다만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 하긴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본인도 덜 괴로울 방법을 본인이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그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가 혹시 공부하다가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자꾸 물 마시러 나오죠? 그러면 애가 잠깐 얼마 안 했는데 겨우 5분 10분 했는데 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왜 나왔어? 하면 나 목말라서 하면서 막 사막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목이 마른 아이는 없어요. 그쵸? 방이 건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눈치가 없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방에다 떠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애가 원한 건 물이 아니었잖아요. 앉아있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밖에서 자꾸 동생이랑 엄마랑 뭔가 웃음소리가 나니까 너무 궁금해. 샘나.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꾸 돌아다니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시면요. 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속 끝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저렇게 돌아다녀서는 쉽게 끝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몇 쪽 남았어? 몇 문제 남았어? 몇 분 정도 하면 끝나? 얼른 끝나고 나와.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끝에 관한 대화들을 계속 해주면서 아이를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본인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건물주 손 들어주세요. 건물주 부모님 계신가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건물이 없으시다면 더욱더 우리 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삶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학업, 대학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그 마음을 이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 주도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평소에 내가 다정한 관찰자로 살고 싶은데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비교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비교하면 안 된다며요. 아까 막 비교한다고 뭐라고 해놓고 비교를 남과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비교는 성장을 돕는 아주 훌륭한 기술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랑 작년의 이 아이를 비교하면 돼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25년 3월이에요.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얘 상태 기억이 나시죠?
얘가 1년 전에는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말했거나 혹은 학원을 안 간다고 버텼거나 혹은 글쓰기를 한번 해보면 한 줄밖에 쓰지 못했거나 책을 혼자서 읽지 못하던 아이였을 텐데 지금의 얘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작년이나 지난달에 못했던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들어서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비교는 얘랑 옛날의 얘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뭘 느끼냐면요. 얘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옛날에 어떤 걸 못했었는지 모르고 지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자, 얘가 그걸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려주시면 아이가 생각을 하죠. 아, 그럼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내년에 되겠구나.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은 그 비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한 번만 더 시도해보면 할 수 있을 것들은 결코 대신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아이들과 실제로 신체적으로는 가까이 지내시되 정서적으로는 언제든 내가 이 아이를 모든 걸 해주거나 대신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얘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PT 다시 한 번만 떼어주세요. 자, 뭐냐면 부모님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를 쭉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이 이상 더 회사를 성실하게 다닐 수 없다. 네,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집안일을 하시고 아이들을 돌보시는 모든 것들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이것들을 티를 내세요. 애들한테. 왜 독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애들 잠들면 책 읽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애들 자면 드라마 봐야죠.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밀려 있잖아요. 지금 봐야 될 드라마 리스트가 몇 개예요. 애들이 깨있을 때 꾸준히 일정 시간이 되면 책을 읽던지 뭐 글을 쓰던지 블로그를 운영하던지 뭔가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애들이 안 볼 때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본인이 본인의 성실한 루틴을 이어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굳이 티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성실이 최고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해서 어떡할 거야? 라고 아이들을 훈계하려고 해도요. 아이들은 그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깊게 와서 박히지 않아요. 흘려버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아이들한테 그 어떤 것보다 그냥 몸으로 깊게 박혀있는 건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하기로 한 것을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연휴여도 하고 주말이어도 하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대단한 걸 하지 마세요. 저는 화분 키우는 걸 그렇게 삼고 있어요. 네. 한 500원짜리 다육이를 사온 다음에 그걸 계속 번식시키는 모습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 왜 저러나 하던 애들이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 일상의 루틴들이 몇 년이 쌓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냥 얘네들이 그 화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화분이 됐건 뜨개질이 됐건 독서가 됐건 어쨌든 계속 해가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관계를 위해서 오늘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다정한 관찰자가 어떻게 관계가 좋은데 성적까지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지금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마다 혹은 아이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겪어보지 못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 때 곧잘 했고 중등 때도 꽤나 잘하던 아이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알아서 하던 아이들도요 고등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무너지지 않는 아이는 못 봤어요. 정말 고등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그냥 약간 누가 번호표를 나눠줬나 싶을 만큼 순서대로 한 명씩 다 무너져요.
네, 얘 무너지고 얘 회복되면 다음 번호표 얘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초등, 중등에 비해서 고등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가보면 항상 내가 준비한 것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더 잘하는 아이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준비해간 수행평가를 발표했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준비한 것의 절반도 발표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점수를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가 못나서가 아니고요. 이 입시 제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뭘까요? 변별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수행평가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힘을 내서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부모만 응원하는 거고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한 줄을 세워야 돼요. 시험을 쉽게 내서 100점짜리가 많아지잖아요. 선생님들 심할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실수할 법한 문제들을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서 동점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 평가의 목표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한 아이들도요. 그 평가의 요소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각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각자 실패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집안에 있어 줘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들도 이제 중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 때와 다르게 부모님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초등 때 전혀 개념이 없죠. 나도 미치겠는데 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그랬던 아이들이 서서히 철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요, 본인 학원비 자기가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럼 공부 좀 하든가, 그죠? 공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잘하고 싶었는데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 정말 우상향밖에 할 수 없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 망하고 돌아온다고요. 다 망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회복을 못하고 다시 학교를 향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실패를 못하게 만들고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세팅을 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요. 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겪을 거야. 근데 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 정말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그래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새 아침이 되어서 다시 학교를 향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갖고 와봐. 시험지 갖고 와봐. 왜 틀렸어? 오답, 공책 갖고 와. 그건요, 우리가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대체 불가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그것은 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들어오잖아요.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얘들도요, 상황 봐가며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보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를 미리 짐작을 해봐요. 예상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표정이 이럴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까지 같이 살아왔으니까 짐작이 되잖아요. 예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런 표정이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고 이렇게 화를 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굳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가만 한번 조금 약간 생각해 볼까요? 혹시 반장된 거 숨기는 애 있나요? 혹은 100점 맞았는데 숨기는 애 있어요? 굳이 막 안 보여주고. 없죠, 그죠? 애들은요, 모든 아이들은 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잘했고 누가 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상황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잖아요. 100점 행진 언젠가 끝이 나겠죠. 자, 그러면 100점이 아닌 시험지, 심지어 50점이 되지 않는 시험지, 반장성어 나갔는데 한 표. 이러한 얘기들을 집에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 그러면 할까요?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얘도 사람 봐가며 하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이 말을 했을 때 나를 타박하거나 지적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까?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혹시 애가 우리 애는 멀쩡한 말을 하더라 있으신가요? 나는 애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고 나도 마침 궁금했던 얘기고 얘랑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해.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앞으로. 없죠. 애들은요 전혀 내가 궁금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왜 하는지 모르겠는 말을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꽂힌 어떤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궁금하지 않나요?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날따라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날따라 되게 수행평가를 잘 보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애들이 본인이 잘하고 싶은 어떤 과목에 꽂히고 어떤 특정 시험에 꽂히는 때가 오거든요. 얘가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아침에 이제 수행평가를 잘하겠다고 쓰고 외워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끝나고 돌아왔는데 일단 피곤한 상태니까 얼굴이 벌건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딱 봐도 우리는 이미 소설 한 권이 끝났잖아요. 그죠? 아 망했구나. 그래. 나 혼자 막 혼자 추스리고 있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간식 이렇게 먹으면서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게 망했나 보다. 많이 감점 당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큰 결심을 한 듯이 입을 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가장 좋아하던 NBA 농구 선수 연봉 순위가 떨어졌대요. 그건 이미 수행평가는 끝났어요. 그냥 결과도 모르고 뭐 궁금하지도 않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어쩌다가 연봉 순위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과의 대화가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부모가 꽂혀있고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거는요 이미 아이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MBA 타령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야 지금 MBA 얘기할 때야? 수행평가 봤어? 잘 봤어? 몇 점 나왔어? 우리 또 몇 점 안 궁금하죠? 니보다 잘 보내 몇 명이야? 이거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질문, 그 대화를 하지 않고 연봉 타령에 동참해 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서적인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망하고 돌아왔건 뭐 뜻대로 되지 않았건 간에 본인이 꺼낸 대화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훈계하거나 취조하거나 막 다시 질문을 10개씩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얘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야, 뭔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실패하는 경험이 생길 때마다 망한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잘하고 왔을 때 막 애 자랑 듣고 막 그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이걸 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망하고 온 날 다른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나조차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실패의 경험, 속상한 일, 외롭고 괴롭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 거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말을 하면서 자기 혼자 다 풀려요. 알아서 풀고 본인이 이야기를 끝에 이제 자기도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그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모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거예요. 입을 떼요? 그러면 입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애가 몇 살이건 상관없어요. 애가 환갑이에요? 하세요. 환갑이 다가오는데 환갑이 다가오는 거. 뭐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취업이 문제든 결혼이 문제든 대입이 문제든 고입이 문제든 간에요. 속상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든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좋은 일이잖아요. 얼핏 들었는데 약간 괜찮은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래, 와 짱이다. 요거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딱 들었는데 뭔가 좋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얘가 그 다음 말을 무엇으로 이어갈지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화의 주도권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감시하시는 분들과 다정한 관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감시하고 취조하고 내가 궁금한 걸 캐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은요, 얘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 이 대화의 줄기가 되고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했다고 느끼지 않고 취조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과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부모님은 본인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서 기껏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지적해주고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이 아이의 뭔가를 개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길게 놓고 보면 이 아이는 부모님과 대화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요, 이 아이는 지금 체제에서의 이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입시를 잘 마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만 해주셔도 오늘부터 돌아가서 그래, 집에 갔는데 막 과자를 5봉지 사서 벌써 다 뜯어 먹었어요. 일단 받아주시고 일단 호응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가도 늦지 않다.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연령대 부모님들이 다 하셔야만 되는 것이라서요, 적극적으로 연습해 주시고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눈을 보시는데 계속 보지 마시고요, 초반에만 한 번만 마주치고 약간 딴 데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준비 시작. 텐션을 올려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던 나 마침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준비 시작. 그거구나. 그러네. 그날 컨디션 따라서 좀 뒤로 빼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괜찮아요. 이것만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말도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걸 많이 봤던 아이들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교실에 그런 애들이 항상 한 명, 두 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 그 과정을 파헤쳐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어머님이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애들이 경청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혼자 계속 애들 그림 걸려놓은 거 보고 그냥 삶이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서 혹시 아이니가 수업 시간에 하면서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 선생님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니가 수업 시간에 그래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따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이 워낙 드물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이런 학생의 숫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중학교의 경우에는요, 반에 2명이 깨있대요. 다 뭐하죠? 졸지 않아요. 자요. 아예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자요. 선생님은요, 깨어있는 1명이나 2명의 의지에서 그 수업을 끝까지 마치시는 거고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을 듣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얘마저 잠들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막 아재 개그를 얘한테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 학생이 잘 되길 응원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랑 1년 동안 수업을 했던 걸 바탕으로 그 아이의 태도와 적극성과 그 아이에 대한 관심,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야 되는 날이 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수시전형, 지금 확대된다고 하죠. 수시전형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그 내용이 1년 동안 수업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고마움과 이 아이에 대한 칭찬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교육과 선행학습과 막 돈과 이 아이에 대한 그런 막 무섭게 이 아이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 아이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이 아이의 입시를 좌우하는 건 이 아이의 생기부고, 그 생기부를 만드는 건 부모님이 가서 녹색 어머니를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럼 잘 들어, 너 선생님 말할 때 잘 들어, 눈 마주치고 1분에 고개 3번씩 끄덕여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경청이고 사람이 말할 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몸으로 배웠던 아이들은요,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것만 하시는데 얘랑 관계 좋아지고 얘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하실 거죠, 그쵸?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막 하면서 웃었어?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할 텐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하세요. 거의 다른 어휘는 쓰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것만 지금부터 내가 평생 이 아이랑 살아가는, 대화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정한 관찰자로서 이 아이의 제1번 팬클럽 회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